피곤하시죠? 직장 생활하러 오신 건가요? 자, 아무튼 오늘 이제 첫 시간인데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피곤하고 좀 그러셔도 회식을 했다 좀 늦더라도요. 아무튼 학원 빠지지 말자 그 생각만 꼭 잊지 말고 오늘 가셔도 다 한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또 재미없는 공부 이야기 들어가요. 자, 이제 봐봐요. 이제 민법 이제 공부 이야기 들어가는데 자, 봐보겠습니다. 뭐냐면 자, 우리가 법을 몰라도 그냥 내가 아파트를 산다 그랬을 때요. 아파트를 산다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하느냐 그거죠. 그죠?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하느냐 그것 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A하고요. B가 부동산을 사고 파는 이 과정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몰라도 다들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자, 뭐냐면 자, A가 파는 사람이에요. 파는 사람인데 자, A가 내가 여기가 저기 뭐죠? 상계동이라고 그랬죠? 상계동 100번지 부동산을 3억 원에 예를 들어서 팔게 그랬어요. 부동산 가격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평균 잡아서 한 3억이라고 보고요. 3억 원에 팔게 그랬어요. 자, 이것을 우리는 흔히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물건을 내놓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어때요? 매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놓잖아요. 그러면 그거 보고 이제 B가 들어오죠. 그죠? B가 들어와서 좋은 물건 있나요? 그러면 뭘 원하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집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해서 좋아 내가 그 부동산을 3억 원에 살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공인중개사 쏙 빼면 어떻게 되죠? A는 100번지 부동산을 3억 원에 팔게라고 했고 B는 좋아 내가 그 100번지 부동산을 3억 원에 살게 그렇게 한 거죠. 그죠? 그러면 계약서 쓰자 그럴 거 아니에요. 계약서 쓰자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자, 매매 계약서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3월 1일 날 계약금 보통 한 몇 프로 줘요? 10% 정도 주죠. 10% 정도 주나요? 15% 주나요? 보통 한 10% 정도 줘요. 그러니까 3천만 원 주기로 하고 자, 4월 1일 날 중도금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근데 만약에 중도금을 주기로 했다 그러면 중도금 뭐 예를 들어서 1억 2천 주기로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5월 1일 날 뭐 잔금 치르기로 했다. 1억 5천 이렇게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어쩌냐면 자, 지금 A는요.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제가 가끔 이렇게 기침하거나 재채기하고 그런 것은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봐보세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한데요.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줬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매수인 B가 3천만 원 1억 2천, 1억 5천 줬죠. 1억 5천 줬을 때 손에 받는 게 뭐 있어요? 영수증 한 장 받습니다. 영수증 한 장.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요. 굉장히 큰 돈을 주고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영수증 한 장 받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나라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학개론 시간에 배우지만 이 돈을 A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죠? 공인중개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에스크로 제도라고 해요. 에스크로 제도라고 그래요. 혹은 변호사가 가지고 있다거나 에스크로 제도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전면적으로 시행을 못하고 있죠. 근데 아무튼 계약금하고 중도금은 뭐예요?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 먼저 주는 돈이라고요. 실제 사례에서. 그래서 이것을 법률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선이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선이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잔금날은요. 먼저 줘요 안 줘요? 먼저 안 주죠. 그죠? 먼저 안 주고 어떻게 해요? 등기 서류를 받아야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잔금날 어떻게 하죠? 부동산 사무실에서 만나자 그러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매도인은 뭘 들고 와요? 등기 서류 들고 오잖아요. 등기 서류 들고 오죠. 그럼 매수인은 뭐 들고 와야 돼? 잔금 들고 오잖아요. 들고 오죠? 그렇게 해서 이건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즉 무슨 말이냐면 A가 등기 서류를 안 주면서요. 잔금 먼저 줘 그러면 줘요 안 줘요? 미쳤냐 내가 뭐하기 줘. 네가 안 주고 잔금 들고 튀어버리면 어떻게 하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안 주겠죠. 그죠? 즉, 자 이것은 먼저 준다 해서 선행이라고 그러지만 이거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동시에 이행하라 그러는 거죠. 그죠? 동시에 그러죠? 근데 동시행 안 하고 A가 등기 서류 안 주면서 돈 먼저 줘. 그럼 B가 뭐라고 한다고요? 미쳤냐? 이러는 거죠. 그죠? 미쳤냐? 이것을 법률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항변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 동시행, 항변권 그러는 거죠. 그죠? 물론 실제 사례에서요. 등기 서류 쪽 돈 막 이렇게 하지는 않죠. 그죠? 부동산 사무실에서 서류에 놔두고 뭐 이렇게 뱅킹으로 입금하는 수표 가져오든지 이렇게 확인해서 하는데 아무튼 동시에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A는 어때요? A는 등기 서류 넘겨줬으니까 돈 들고 가버리면 그만이죠. 그죠? 가버리면 그만이죠? 그럼 이제 B는 어떻게 해요? 이 등기 서류 가지고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등기를 하게 됩니다. 네, 등기를 하게 되죠. 등기를 하게 되죠?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등기부회가 자, A에서 B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죠. 그죠? 소유권 이전이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누가 소유자가 되는 거죠? 네, B가 소유자가 되고 A는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거죠. 잃어버리죠? 그런데 이때 제가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소유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소유권. 이 소유권이 뭐냐면 물권의 일종입니다. 아까 물권이 뭐 전세권도 있고 막 그런다고 그랬죠. 저당권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이야기 많이 들어본 것 중에 총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그래서 이 소유권도 물권이라고 그랬죠. 물권이 자 어떻게 돼요? A는 소유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B는 소유권을 얻게 되잖아요. 이것을 물권이 변동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권이 변동했다. 발생, 변경, 소멸 이것을 변동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다 끝나는 거죠. 다 끝나는 거죠. 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봐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법을 몰라도 여러분이 A다 혹은 여러분이 B다 그러면 어때요? 이 과정을 거쳐서 부동산을 사고 팔게 되더라 그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게 민법의 전부입니다. 이게 민법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밖에 안 돼요. 이게 민법의 전부예요. 자, 왜 전부인지 이제 봐보는 거예요. 왜 전부인지 봐보는 건데 자, 봐보세요. 민법이라는 것은 자, 봐보시면 자,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민법은요. 제3법 신분법은 우리 시험법에서 빠진다고 그랬죠. 제3법 물권법과 계약법이 우리 시험법이라고 그랬죠. 그랬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들의 공통점을 뽑아놓은 게 민법 총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A하고 B가요. A하고 B가 뭘 했는 줄 아세요? 맨 처음에 자 이렇게 하고 하자 해서 이걸 뭐라고 이름을 붙였죠? 뭘 쓰자 그랬어요? 계약서를 쓰자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계약서 종이 전에 뭐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계약인 거죠. 계약. 이게 계약이란 말이에요. 계약. 그런데 이 계약 내용을 이제 뜯어보자 그 말이에요. 뜯어보자 그러는데 자 뜯어봤어요. 뜯어봤더니 먼저 A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100번지 부동산을 3억 원에 팔게 이렇게 말했죠. 그죠? 말한 것을 법률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청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청약. 이 청약은요. A가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래서 의사표시의 하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것을 받아서 B가 어떻게 했나요? 좋아, 내가 그 100번지 부동산을 3억 원에 살게 그랬죠. 그죠?
자, 이것을 법률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승낙이라고 합니다. 승낙. 이것도 어때요?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의사표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일치했죠. 일치했죠. 이것을 합치했다, 합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면 계약이 성립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억 원에 팔게 그랬는데 1,000만 원만 깎아줘 2억 9천 원 살게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계약이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불일치하니까. 그러나 3억 원에 팔게 그랬는데 좋아 3억 원에 살게 그러면 의사표시 합치가 있었죠. 그죠? 그럼 뭐라고 한다고요? 계약이 성립했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계약은요. 매매 계약일까요? 임대차 계약일까요? 매매 사고 팔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매매 계약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매라고 적고 매매 계약이라고 읽습니다. 앞으로 매매라고 적고 매매 계약이라고 읽어요. 법조문에는 매매 계약이라고 안 나와요. 그냥 매매라고 나와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읽는다고요? 매매 계약이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렇게 계약을 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뭘 했어요? 계약서를 썼죠. 그죠? 썼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동시행했죠. 그죠? 동시행했죠. 그리고 나서 B 이름으로 뭘 했죠? 등기를 했죠. 그랬더니 어떤 결론이 나왔어요? A는 소유권을 잃어버리고 B는 소유권을 취득했다. 소유자가 바뀌어버렸죠. 그죠? 물권이 변동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단계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두 가지로 나눠서 드립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를 구분하라는 건데요. 이 사례에서 B는 언제 소유권을 취득했을까요? 그거죠. 언제 소유권을 취득했을까요? 네? 예, 맞습니다. 등기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했을 때.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요. 잔금 다 치르고 등기 서류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들고만 있다 그러면 아직 소유자 아닙니다. 언제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등기했을 때 소유자가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소유권 취득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것을 형식주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용어 몰라도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했을 때 뭘 취득했다고요? 소유권을 취득했다. 물권이 변동하는 거예요. 등기했을 때 물권이 변동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매매 계약은 언제 성립했습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청약했을 때, 두 번째 승낙했을 때, 세 번째 계약서 썼을 때, 네 번째 잔금 치렀을 때, 다섯 번째 등기했을 때. 몇 번일까요? 언제 매매 계약이 성립했을까요? 네, 승낙했을 때. 승낙했을 때. 놀라운데요? 보통 3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번에는 아주 놀라운데요. 100% 합격할 것 같아요. 보통은 3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뭐라고 그랬어요? 구두계약도 계약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언제 계약이 성립했냐면 승낙했을 때, 즉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가 합치했을 때예요. 내용적으로는 시기적으로는 승낙했을 때 계약이 성립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이 언제 성립했느냐 이 단계하고 소유권을 언제 취득했느냐 이 단계는 다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바로 계약이고요. 계약이고 이게 뭐예요? 소유권, 물권을 취득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단계가 뭐예요? 계약법 단계고 이 단계가 뭐예요? 물권법 단계다. 그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더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데 제가 골목길 안 들어간다고 그랬죠. 안 들어가는데 이제 막 더 들어가면 막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채권행위다. 뭐 이렇게 채권행위다. 뭐 이런 용어를 써요. 이런 용어를 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땠어요? 자, 잔금 치르고 등기 서류를 넘겨주죠. 그죠? 넘겨줬다. 그리고 이제 등기하게 되잖아요. 이걸 뭐 물권행위다. 막 이런 용어 막 쓰거든요. 이 등기 서류 넘겨주는 행위 있잖아요. 행위. 이것을 뭐라 그래요? 물권행위다. 막 이런 용어를 써요.
쓰고 막 채권행위 단계에서는 막 타인의 권리 매매 계약도 유효다. 뭐 그죠? 그런데 뭐 물권행위 단계에서는 뭐 무권리자 처분은 무효다. 막 이런 거 들어간다고요. 언제? 나중에. 지금 이런 거 하고 있다 안 한다? 안 한다. 지금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요. 골목길 들어가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죠? 지금은 여러분이 큰 틀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민법 전부라고 그랬죠, 그죠? 왜 전부인지 이제 한번 봐봅니다. 여러분 A하고 B는요, 계약을 먼저 했나요? 물권 취득을 먼저 했나요? 계약을 먼저 했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봐봐요. 우리 민법 책에는 민법 총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물권법 있죠, 물권법. 물권법 있죠? 그 다음에 계약법 있다고 그랬죠, 계약법. 계약법 있죠, 그죠? 계약법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자, 보세요. 계약은 여러 가지, 우리 민법에서 14가지 계약을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계약은 3가지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대표적으로 무슨 계약을 해요? 방금 봤듯이 매매계약하죠. 매매계약하는데 요즘처럼 매매 없어도 먹고 사는 것은 무슨 계약이 있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 아까 전세 그랬지만 그 법률 용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임대차 그랬잖아요. 그래서 임대차라고 적고 이것도 역시나 임대차 계약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공인중개사 하는 것은. 그런데 실력 있는 공인중개사는 교환계약도 합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이게 뭐냐면 여기 서울에 있는 건물하고 시골에 있는 토지하고 바꾸자 이거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 교환계약 그러는 교환계약. 그러니까 물건하고 부동산하고 돈하고 바꾸면 뭐라고 그래? 매매. 물건하고 바꾸면 교환 그러는 거예요. 빌려주면 임대차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는 이 3가지만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매매 계약이건 교환 계약이건 임대차 계약이건 먼저 계약이 성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뭐가 있어요?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는 거죠. 그죠? 그것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는 거죠.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었을 때 그랬죠. 즉 내용적으로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합이 똑같은 말이에요. 합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한다 그랬잖아요. 시기적으로는 승낙이 있었을 때 그랬죠. 그죠? 자, 그랬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계약의 효력이 있어요. 자, 계약을 했으면 어때요? 서로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즉, 권리 의무가 생기거든요.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권리 의무가 생기냐면요. 대표적으로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을 넘겨줄 의무가 생기죠. 대신에 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생기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매수인은 어때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대신에 소유권 이전받을 권리가 생기죠. 그죠? 자, 이렇게 권리 의무가 생긴다. 권리 의무가 생기는데 이것은 공평의 원칙상이요. 공평의 원칙상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동시에 이행해라 그랬잖아요. 공평의 원칙상. 그죠? 근데 만약에 너 먼저 줘. 그럼 뭐라고 그래? 미쳤냐? 그런다고 그랬죠. 미쳤냐? 그걸 법률용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동시행 항변한다. 동시행 항변권 그랬죠. 동시행 항변권 그러는 거예요. 동시행 항변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해서 약속을 지켰죠. 그죠? 약속을 지켰어요? 약속을 지켰다 그러면 이제 뭘로 넘어가는 거예요? 물권의 세계로 넘어가잖아요. 물권의 세계로 넘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등기하고 무슨 권리를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죠. 그죠? 근데 만약에 약속을 안 지켜버렸어요.
등기서류를 안 넘겨줬어요. 혹은 잔금을 안 줘버려요. 그럼 뭐라고 그랬죠, 아까? 우리 저기서 했잖아요. 도덕의 세계다 그러면 뭘 못해요?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그랬죠. 근데 법의 세계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때는 만약에 채무 불이행이 있잖아요. 약속을 안 지키면 채무 불이행이라고 그래요. 그럼 계약을 깨버려야죠. 깨버리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계약을 해지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용어를 정확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법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막 마음대로 말해버려요. 무효, 계약이 무효야. 계약이 취소야. 계약이 해제야. 계약이 해지야. 막 마음대로 계약 해약이야. 막 마음대로 말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 무효, 취소, 해제가 비슷하면서도 법적 효과가 다 다른 별개의 문제구나. 이것을 차츰차츰 공부를 하게 돼요.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막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막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이제 공부를 해보면 알게 돼요. 공부를 해보면. 그래서 이제 뭐 한다고요? 계약을 해지하고,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계약을 깼으니까. 해지하고 뭘 청구한다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러고 끝나버려요. 이러고 끝나버려요. 물권의 세계로 넘어가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아까 동시행했죠, 그죠? 약속을 지켰잖아요. 약속을 지켰다 그러면 이제 물권의 세계로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넘어간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무슨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네?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그랬죠? 소유권은 아까 물권이라고 그랬죠, 그죠? 물권이라고 그랬죠? 그럼 뭐가 물권인데 근데 법에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8가지. 8가지 외에는 다 뭐라고요? 채권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8가지가 뭐냐 그랬더니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그냥 이야기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점유권이 있고요.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데 이 소유권은 가장 완전한 권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부동산이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죠. 그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월세 내주고 월세 받을 수 있어야죠. 그죠? 수익할 수 있다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팔아버릴 수 있어야죠.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그러는 거예요. 이 중에서 사용권만 남에게 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용권만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빌려줬다 그러죠. 빌려줄 때 지상권으로 빌려줄 수도 있고요.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지상권. 지역권으로 빌려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전세권으로 빌려줄 수 있어요. 전세권으로. 아파트 전세 산다 할 때 그 전세 아니라고 그랬죠. 전세권 그럼 뭐 생각한다고요? 은행 지점. 은행 지점이 뭐예요? 임대차가 아니라 보통 전세권 등기까지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빌려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앞으로 공부를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처분권만 남에게 줄 수 있어요. 처분권만 남에게 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남은 뭘 가지고 있느냐 그랬더니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 생소할 거예요. 유치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질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라는 게 있는데 저당권은 들어봤잖아요. 저당권 들어봤죠, 그죠? 내 아파트를 국민은행에서 1억 원을 빌리면서 내 아파트를 담보물로 제공했다 그러잖아요. 담보 제공했다 그렇죠. 저당 잡혔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랬을 때 은행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 질권이라는 용어도 되게 낯설죠, 그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 전당포 있죠, 전당포. 전당포 들어보셨어요? 네. 여러분 전당포 한 번도 안 가보셨겠지만 저는 학교 다닐 때 전당포 아주 뻔질나게 그 전자계산기 들고 전당포 가잖아요. 그러면 10,000원 빌려줬어요. 그때 10,000원. 10,000원 빌렸는데 아저씨 배고파요. 막 이러면 20,000원도 빌려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아저씨는 뭘 가지고 있냐면 질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질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힌트 무슨 차일까요? 질권하고 저당권하고. 네, 동산과 부동산.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하면 돈 빌려준 사람은 뭘 가지고 있고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방금 전자계산기처럼 그죠? 근데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했다 그러면 돈 빌려준 사람은 뭘 가지고 있다? 질권을 가지고 있다. 전당포 아저씨. 그죠? 근데 동산은요.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안 해요.
부동산만 중개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냐면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에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물권에서 유일하게 질권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지금 대표적으로 매매를 했다 그러면 매수인은 뭘 취득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할까요? 소유권 취득하겠죠? 소유권 언제 취득한다고 그랬어요? 등기했을 때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등기했을 때 소유권 취득할까요? 형식주의 맞죠? 그죠? 형식주의여서. 그렇죠? 아까 형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형식주의일까요? 그랬더니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죠? 어디? 민법에가 정해져 있어요. 뭐라고 정해져 있냐면 민법 자 앞으로 제 몇 조 할 때 제가 이렇게 꼬랑지처럼 이렇게 해요. 일반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민법 강연 대학 교수님들도 몇 조 쓸 때는 다 이렇게 표시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186조 숫자는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워낙에 많이 듣다가 그냥 머릿속에 들어왔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지 억지로 암기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민법 시간은 계속 그렇습니다. 억지로 암기하는 거 없어요. 암기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하라고 절대 안 해요. 그런데 자주 듣다가 머릿속에 들어왔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하는 건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 이 채권행위, 물권행위 이걸 합쳐가지고 법률행위라고 그러거든요. 법률행위라고 그러는데 당분간 여러분은 법률행위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 머릿속으로 뭘 생각하냐면 계약을 생각하세요. 계약. 법률행위 그럼 뭐라고 생각한다? 계약. 이렇게 민법 총칙 보면 다 법률행위 나오거든요. 그럼 머릿속으로 그냥 법률행위 그럼 계약 생각하세요. 그럼 매매 계약으로 그죠?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물건이 변동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민법 186조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민법 187조도 있어요. 민법 187조 뭐냐면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이라고 돼 있어요. 법률의 규정에 의할 때는 등기가 없어도 소유권 같은 물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법률 규정이 뭔데? 그랬더니 계약 아닌 걸 봐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상속이에요. 상속 같은 거. 여러분 상속은 계약이에요, 아니에요? 고민해야 돼요. 아니,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계약하고 가셔야 되는데 막 이래요? 아니죠, 그죠? 계약이 아닌 거예요, 계약이. 계약이 아니죠, 그죠? 계약이 아니니까 이것은 돌아가신 분을 피봤다고 그래서 좀 애람된 표현인데 여러분한테 기억에 남으시라고 시험장에서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피상속인 그러면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피봤다, 돌아가신 분. 아셨죠? 그러면 상속받은 사람을 자식을 뭐라고 그래요? 상속인 그래요. 피상속인, 상속인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피상속인이 사망했죠, 그죠? 그러면 상속인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그 말이에요. 상속 등기 했을 때 상속 등기 없어도 상속 등기 없어도라고요. 언제? 사망 시, 즉시 그렇게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망하면 그 즉시 소유권을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등기했을 때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면 그 사이에 간극이 생겨버리잖아요. 간극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이때는 등기 없어도 그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보다는 우리가 중점을 두는 것은 뭐예요? 계약이겠죠, 계약. 계약이니까 계약에서 언제 소유권 취득해요? 등기했을 때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잔금 다 치렀어도 등기 안 했으면 소유권 취득했다, 못했다? 못했다. 반대로 말하면 잔금 치르지 안 했다고 하더라도 등기했으면 소유권 취득했다, 못했다? 했다 그랬죠, 그죠? 아셨죠? 그러니까 법 몰라도 길을 쓰고 어떻게 했어요? 등기 서류 받아다 등기하려고 그랬잖아요. 잘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거 안 했으면 소유권 취득 못할 뻔했잖아요. 아셨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앞으로 등기를 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랬더니 봐보세요. 지금 계약에서요. 하나 이렇게 있죠. 이런 것을 각칙이라고 표현돼요. 각칙. 이들의 공통점을 뽑아놓은 거 있죠. 이런 것을 총칙이라고 그래요. 총칙.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뭐예요? 물권 하나하나. 뭐예요? 각칙. 이들의 공통점을 뽑아놓은 거죠. 그죠?
소유권도 매매 계약으로 했을 때는 등기했을 때. 그죠? 은행 전세권자도 뭐예요? 전세권 등기했을 때. 등기했을 때 전세권이 취득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점을 뽑아놓은 걸 뭐라고 그런다? 총칙. 그렇죠. 이제 물권법과 계약법의 공통점을 뽑아놓은 게 뭐다? 민법 총칙. 그러는 거예요. 뭘 뽑아놨느냐? 그랬더니요. 뭘 뽑아놨느냐? 그랬더니 봐보세요. 계약이건 소유권이건 누가 취득했어요? A하고 B가 그러잖아요. A하고 B가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인이라고 하는 거죠. 인이라고 그래요? 인은 우리처럼 자연적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자연인. 그럼 뭐도 있어요? 법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 뭐라고 그래요? 법인도 있죠. 법인 많이 들어봤죠? 법인 많이 들어봤죠? 뭐예요? 법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법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 법인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이 뭘 했어요? 뭘 했죠? 계약도 하고 물권 행위를 해서 등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이때 채권행위, 물권행위를 합쳐서 아까 뭐라고 한다고요? 법률행위라고 해요. 법률행위를 한 거고. 법률. 이런 공통점을 뽑아놓은 거예요. 공통점을 뽑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권리는요. 권리는 행사해야 될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법 몰라도요. 친구한테 돈 빌려줬어요. 몇 년 안에 못 받으면 아예 못 받는다고 그래요? 10년 그러잖아요. 장사하신 분들은 5년 안에 받아야 돼요. 어떤 것들은 어때요? 1년 안에, 3년 안에 받아야 될 것도 있어요. 즉 이것을 뭐냐면 일정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는 것. 이것을 소멸시효 이렇게 소멸시효라고 그래요. 소멸시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자 이때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인 아니고 소멸시효 아니에요. 어디만 시험법이냐면 법률행위만. 근데 이 법률행위가 민법 총칙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민법 총칙이라고 나왔죠. 근데 법률행위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근데 법률행위는 그냥 여러분 머릿속으로 뭐 생각하라고요? 계약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셨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때요? 민법 다 해버렸잖아요. 그죠? 뭐예요? 제가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민법 전부라고 그랬죠. 봐보세요. 이거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렇게 돌린 거죠. 이렇게 돌려가지고요. 턱 넣었더니 딱 들어가잖아요. 그죠? 민법 다. 뭐 할 거 없네요.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부하러 오는 게 놀러 오는 거예요. 이야기 들으러 오는 거라고. 이 이야기 들으러 오는 거라고.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 뭐 한 거예요? 큰 길, 대로. 골목길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가면 난리 나는 거예요. 아셨죠? 못 모르고 들어가면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길을 들어가보는. 큰 길을 들어가는데, 민법이 이게 다구나. 그거죠. 이게 다. 그것도 뭐예요? 내가 법 몰라도 이제까지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이게 사실은 민법의 다였구나. 이렇게 알고 여러분이 이제 여기다가 살붙이는 거예요. 살붙이는 것이니까 여러분은 민법 전체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걸 알면 된다고요. 아셨죠? 자, 그리고 나면 제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 빠진 거 있잖아요. 빠진 것들이 있는데 여기가 뭐가 들어가냐면 위험부담이라는 것들이 들어가고 몰라도 좋은 거예요. 영어만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위험부담. 누가 피보냐 그 말이에요. 누가 피보냐 그 말인데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요. 매매 계약했죠. 근데 약속을 지켜야죠. 근데 A가 이 가격이 많이 올라버리니까 나 팔기 싫어. 나 안 팔래. 이래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약속을 위반. 채무 불이행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B는 어떻게 한다고요?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몇 년 전인가요? 저기 위에 의정부에서 아파트 화재가 발생했어요. 화재 발생해가지고 어땠어요? 옆집까지 막 이렇게 다 불타고 그 연소된 적이 있거든요. 불타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때 강의 가고 있는데 출근 중에 갑자기 우리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신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가지고 선생님 급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지금 잔금 들고, 이삿짐 들고 오는 중인데, 지금 불타 없어져 버렸다.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이 잔금 들고, 이삿짐 들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불타 없어져 버렸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대로 해야죠, 법대로. 그죠?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법, 뭔데요? 그랬더니, 그게 바로 이제 위험부담 문제예요. 위험부담. 그러니까 이런 때, 이때는 매도 A가 잘못했나요? 잘못하지 않았죠, 그죠? 잘못하지 않았어요.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했으면, 자기가, 나 안 팔아. 뭐 이래버렸다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것이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손해배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만 누군가 피봐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피보느냐, 누가 위험을 부담하느냐 이건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매도는 A가 피보도록 돼 있습니다. 피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어찌냐면 얘는 3억 원 줄 필요가 없어요. 3억 원 줄 필요가 없어요. A는요, 그냥 피보고 끝나는 거예요. 자기 집 불타 없어졌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 위험부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 어때요? 계약금 중도금 줬잖아요. 계약금 중도금 줬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돌려받아야죠. 3억 원을 줄 필요 없다고 그랬으니까 돌려받아야죠. 그죠? 돌려받아야 되고 A만 혼자 불타 없어지고 끝나버리는 거죠. 아셨죠? 다만 A는 어때요? 옆집 사람 누구 거기 가시려고 불타 없어졌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하는 그쪽의 문제지 A하고 B 사이의 관계에서는 A가 피보고 끝나는 거다. 아셨죠? 예,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B는 어떻게 해요? B는 이삿짐 들고 왔는데 돈 받았다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빨리 어디 집 맡길 때 알아보시고 그럼 빨리 다른 집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보관비나 혹은 지금 잠잘 데가 없으니까 며칠이라도 여간에서 잔다고 그러면 숙박비를 A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A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채무 불이행 문제는 그거 아니니까 손해배상 청구는 못하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는 못하니까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손해배상 청구는 다만 줬던 돈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A는 그냥 피보고 끝난다. 이게 뭐라 그래요? 누가 위험을 부담하는 위험부담의 문제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것들이 법으로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아셨죠? 반대로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A하고 B하고 중도금까지 줬는데 잔금 치를 때 등기 서류하고 열쇠 넘겨주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 있어요? B가 인테리어 공사하고 들어갈 테니까 열쇠 좀 주세요. 그럼 줘요? 안 줘요? 그때 안 주나요? 예, 보통 안 줘도 좋아요. 줄 의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줬어요? 그런데 B가 담배 피다가 불타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때는 누가 피봐야 돼요? 그때는 B가 피봐야죠. 어떻게 돼요? 3억 원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줘야죠? 그리고 집만 불타 없어지는 것이니까 B 혼자 피보고 끝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그때는 누가 위험을 부담한다? B가 위험을 부담한다. 거기서 골목길을 더 들어간다. 그랬더니 A는 그랬더니 3억 원 다 받아버렸죠. 3억 원 다 받았잖아요. 자기는 아무 손해 없죠. 근데 뭐까지 이익 받냐면 만약에 매매였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 양도소득세 내야 된다 그러면 자기 주머니에 담을 수 있는 돈이 2억 9천 뿐이잖아요. 근데 이 위험부담으로 돈을 받았을 때는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1,000만 원만큼 이익 받았죠. 이익 받은 것은 B에게 상환해라. 거기까지도 민법에가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멋있죠?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잖아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그 정말 쓸데없다고 생각하고 앉아서 공부했던 거하고 같냐 그 말이에요. 다르다 그 말이에요. 현실에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있죠. 이것을 여러분이 여기에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는 여러분이
꼭 시험이 아니더라도 세상 살면서 벌어질 수 있는 일, 이거에 대해서 내가 무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니까 무기를 갖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여기 이제 골목길 좀 들어가 보면 이것은 쌍무계하고 효력으로 뭐 나온다 이런 거 나오거든요. 지금 이런 거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거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요. 아셨죠? 지금 뭐라고요? 큰 틀을 공부하는 거. 큰 틀. 큰 틀을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봐보시죠. 저는 그래서 다른 민법 선생님하고 조금 다른 게 저는 민법 총칙부터 강의를 안 해요. 강의를 안 하고 어디서부터 강의를 하냐면 계약법부터 강의를 해요. 왜냐? 우리가 실제로 거래를 해보면 뭐가 먼저 일어나니까 계약이 먼저 일어나잖아요. 계약이 먼저 일어나고 봐봐요. 계약이 일어나고 어땠어요? 만약에 약속을 안 지켰다 그러면 해지하고 손해배상 끝 그러지. 물권의 세계로 넘어가 보지도 못하죠. 약속을 지켰을 때 뭐예요? 물권의 세계로 비로소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민법 총칙은 뭐였어요? 물권법과 계약법의 공통된 상을 뽑아놓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강의를 계약법부터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물권법 강의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민법 총칙 강의를 드려요. 이것은 기본서 갔을 때도 그렇게 강의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거꾸로 강의하고 막 갑갑해 죽겠네 이러지 마세요. 아셨죠?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계약법부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총칙 말고요. 자, 계약법을 펴보세요. 계약법 펴보시면 거기 보면 212페이지 펴보실래요? 그랬더니 계약법 체계도라고 나왔죠. 체계를 쓰신 선생님께서는 계약법 총론이라는 표현을 썼고 계약법 강론이라는 표현을 썼죠. 똑같은 거예요. 총칙 같이. 그래서 각칙 강론에 계약 몇 개 나와요? 매매, 교환, 임대차 이렇게 3개 나오죠. 그죠? 이렇게 3개 나오죠?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 계약법 총칙 들어갔죠. 그죠? 그랬더니 거기 계약법 소론이라고 나왔죠. 그죠? 뭐 두 번째 보니까 쌍무계약 이런 용어 나오잖아요. 이거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보는 게 아니죠. 그죠? 이번에 계약 성립 나오죠. 그죠? 1번에 뭐라고 나와요?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 나오죠. 그죠? 네, 청약과 승낙이라는 용어 나왔죠. 그죠? 뭐 계약 체결상 과실 이런 것은 지금 몰라도 좋고요. 그다음에 3번째, 자 계약의 효력이라고 나오죠, 그죠? 계약의 효력 나오죠. 계약의 효력 가장 대표적으로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 의무란 말이에요. 이건 서로 간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공평의 원칙상 동시행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1번에 동시행 항정권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무슨 용어 나오죠? 위험부담 나오죠. 그죠? 위험부담 문제 이렇게 나오죠. 그죠? 3번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런 거 안 보는 거예요. 여기에도 지금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약속을 지켰으면 물권의 세계로 넘어가는데요. 약속을 안 지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계약을 해지한다고 그랬죠? 계약에 소멸 나오잖아요. 그죠? 해지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해제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해제의 효과로서 뭐예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손해배상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죠? 계약법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셨죠? 자, 이렇게 크게 한번 봐보는 거예요. 물권법도 한번 봐볼까요? 180페이지요. 자, 180페이지 뭐가 나오죠? 물권법 총론이라고 나오죠. 그죠? 총론이라고 나오죠? 네,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188페이지 펴보세요. 물권법 강론이라고 나오죠. 그죠? 나오죠? 그러면 거기 물권법 강론에 요거만 보는 거예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나오죠. 그죠? 그다음에 유치권 나오죠? 근데 질권이 빠져 있죠. 왜 그래요? 우리 시험범위 아니니까. 전당포살이라고 그래서요. 그리고 저당권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이 부분이 물권법 강론이고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180페이지 민법 총칙이라고요. 민법 총칙이에요. 민법 총칙인데 거기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막 나눠놨죠. 나눠놨잖아요. 물권, 객체, 종류 나오죠. 그죠? 종류 나오는데 거기 물권의 종류에서 1번 물권 법정주의라는 게 나오죠.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물권의 종류가 딱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어디에서? 법에서.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물권 법정주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물권의 효력 지금 이런 거 볼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물권이 변동되기 위해서는 1번에 뭐라고 나오죠? 등기를 요하는 경우 가로 열고 뭐라고 돼 있죠? 186조 나와 있죠. 요하지 않는 경우 뭐라고요? 187조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등기에 관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물권의 소멸 이런 거 볼 필요가 없고요. 아셨죠?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법률행위 쪽 민법 총칙 부분이거든요. 총칙 부분인데 거기 보시면은요. 148페이지 펴보세요. 148페이지 아니 148페이지요. 여기는 지금 그건 없어요. 그건 없는데 거기 1편 민법 총칙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네. 자, 물권도 권리라고 그랬죠. 권리라고 그랬죠? 물권 변동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권리 변동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죠? 맨 끝에 이 물권 변동, 맨 끝에 물권 변동이 있잖아요. 물권도 뭐라고 그랬어요? 권리 하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권 변동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권리 변동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권리가 변동되기 위한 원인이 뭐가 있어요? 법률 행위도 있고 법률 규정도 있죠. 그죠? 여기는 법률 행위 부분이 나오죠. 그죠? 나오죠? 근데 법률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의사표시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의사표시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계약하러 남편이 출근하니까 부인이 대신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대리 그러죠. 그죠? 그래서 대리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계약에서는 해제라는 용어를 썼지만 법률행위는 이와 구분해서 무효하고 취소라는 개념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조건, 기한 이런 것들은 지금 여러분이 보실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큰 그림을 먼저 그리는 거예요. 아셨죠? 아, 이 민법이 이게 전부구나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제가 그렸죠. 그죠? 여러분 봤죠. 그죠? 고개 끄덕끄덕 했죠? 그럼 언제 잊어버린다? 엘리베이터 탈 때 잊어버린다. 아셨죠? 여기 앉아있을 때만 고개 끄덕끄덕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실제 해보니까 뭘 먼저 한다고요? 계약을 먼저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약법을 먼저 들어간다고 그랬죠? 네, 그 중에서도 계약법 총칙 부분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개념만 봐요. 213페이지 펴보세요. 박스 1번에 계약의 개념 나오죠? 뭐라고 나와 있죠? 청약이라는 용어 들어봤고 승낙이라는 용어 들어봤고 합치라는 용어 나오죠?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 합치 나오잖아요. 그죠? 청약과 승낙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 행위를 말한다 그랬죠? 법률 행위 그럼 계약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계약의 출발 그래서 계약자의 원칙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계약자의 원칙. 그렇죠? 책 쓰신 선생님이 아주 멋있게 표현해놨네요. 뭐라고요? 내 마음대로 그랬잖아요. 암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용 결정의 자유, 체결의 자유, 방식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아까 전부 말씀드렸던 거예요. 계약은 약속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뻔히 지켜야 된다. 그런데 약속을 안 지켰다 그러면 결국은 뭘로 간다?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신의성실원칙 이런 것은 아실 필요 없어요. 넘기세요. 214페이지 쌍무계약, 편무계약 이런 거 공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유상계약, 무상계약 공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낙선계약, 여물계약 계약 공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이런 거. 이런 거 앞으로는 할 거예요. 앞으로는 할 건데 11월, 12월 달에 이런 거 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뭘 한다? 큰 길, 큰 틀을 잡는 거예요.
골목길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 페이지 이해를 못하면 다음 페이지 못 넘어가요. 이러신 분은 어떻게 하나 제가 말릴 수는 없지만 10주년 계획을 잡아야 된다. 그 말이.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큰 틀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그래야 여러분 안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큰 틀을 잡고요. 거기다가 자꾸 내가 살을 붙여가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선생님 믿고 하지 마라고 그러면 가감이 안 합니다. 아셨죠? 215페이지. 불요식, 요식 안 한다. 예약과 본계약 안 한다. 채권계약, 물권계약 안 한다. 아셨죠? 이 부분 안 하는 거예요. 넘기세요. 시험도 안 나와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시험도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넘기세요. 근데 나중에는 강의 듣다 보면 나중에 이런 문제는요.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16페이지 보세요. 계약의 성립 나오죠. 그죠? 박스 1번에 청약과 승낙의 합치 나오죠. 그죠? 청약과 승낙의 합치 나오는데 청약하고 청약의 유인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청약의 유인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청약의 유인 이것도요. 그냥 이렇게 공부하면 여러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요. 그냥 어차피 지금 중요하지 않는데 너무 안 한다고 할까 봐 설명 한번 드리고 갈게요. 너무 안 한다고 할까 봐. 안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해. 이런 거 몰라도 학교 가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살면서 그냥 이야기라고 한번 들어봅니다. 여러분 상가 같은 거 있잖아요. 상가 투자 좀 하시죠. 많이 하시다는 사람들. 근데 상가 신문 광고를 봤더니 광고회가 그죠? 그냥 광고예요. 자,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 그런 거예요. 수익률 보장. 뭐 예를 들어서 뭐 7% 보장 막 이런 광고 많이 하잖아요. 광고 이렇게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그럼 이제 이거 보고 계약하러 가잖아요. 계약. 근데 이제 계약서 쓰겠죠. 그죠? 계약서 쓰는데 계약서에는 수익률 보장이라는 이것을 계약서 내용으로 안 넣었단 말이에요. 안 넣었어요? 그랬는데 자, 내가 그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계속 공실로 있어버린다. 그러면 손해막심이죠. 그죠? 임대가 안 맞춰져 버리니까 그래서 분양회사한테 너희들 7% 보장해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고 보장해 주라고 소송을 했다. 그 말이에요. 승소했을까요? 패소했을까요? 패소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광고로 보장을 해주겠다. 이것은 청약은 뭐예요? 청약과 승낙은 계약의 내용이죠. 계약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은 계약 내용 아니라고 그랬어요. 단지 청약을 꼬시는 거에 불과하다. 이걸 뭐라 그래? 이것을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는 한 계약 내용이 아니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구분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용어보다는 광고에 수익률 보장된다는 것은 보장이 안 되는구나. 이걸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셨죠? 이런 게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근데 굳이 왜 안 되는데 그러면 배웠어? 이럴 것보다는 그건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이야. 그러면 상대방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런데도 너무 똑똑하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그렇게 쓰는 거죠. 그냥 안 되는 것은 알지만 왜 안 되는데 그러면 누가 어떤 선생님이 그랬는데 뭐 이러면 왠지 좀 안 믿기잖아요. 안 믿기는데 그건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이기 때문이야. 그럼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억지로 막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뭐 머릿속에 들어와 버렸다. 그러면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보시라고. 아셨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아셨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뭐 청약의 상대방, 승낙의 상대방 이런 것도 볼 필요 없고요. 이번에 교차 청약에 의한 성립, 의사 실현에 의한 성립 이런 것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게 보고 217페이지로 넘어옵니다. 뭐가 나와요? 동시행항변권 나오죠, 그죠? 동시행항변권. 여러분, 동시행항변권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등기 서류하고 잔금은 뭐예요?
이렇게 이행하라고 그랬죠. 근데 내가 매도인이고 여러분 매수인이에요. 우리 동시행할 날짜가 며칠이에요? 5월 1일이죠. 그런데 나는 등기 서류를 들고 왔는데 여러분이 잔금을 안 들고 왔어요. 이건 채무 불이행이죠. 채무 불이행이면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만 나중에 공부합니다만 해지 안 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연이자, 연체이자라고 그러죠. 연체이자 붙는다. 이게 바로 손해배상이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동시행 항변권이 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등기 서류 안 들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잔금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겠죠. 그죠? 네가 안 주면 나도 안 준다 그 말이에요. 안 줘도 채무 불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연체이자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그 뜻이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근데 시험에 물어볼 때 동시행 항변권이 있을 때는 설령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것을 이제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막 계산, 네가 안 주면 내가 안 줘도 나는 연체이자가 안 붙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아셨죠? 그런 의미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공부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동시행 항변권이라는 게 그거구나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세부적인 것은 내가 보고 싶으면 보는데 안 읽힌다 그러면 넘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저는 벌써 넘겨버렸는데. 자,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3번에 보면 동시행 항변권의 효력 나오죠. 그죠? 효력에서 2번이에요. 이행지체, 채무 불이행 중에서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더 들어가면, 골목길 들어가면 뭐는 동시행이고 뭐는 동시행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봐보세요. 우리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다 알아요. 임대차 있죠. 임대차 기간 끝나잖아요. 그러면 임대인은 뭘 줘야 돼요? 보증금 돌려주잖아요. 임차인은 뭘 줘야 돼요? 열세 넘겨주잖아요. 그거 동시행이에요? 아니에요? 동시행이죠. 여러분 만약에 임차인이에요. 임대인이 보증금 안 줬는데 열세 줘요? 안 줘요?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래야죠. 동시행해야 된다. 그 말이죠. 아셨죠? 그러면 봐보세요. 임대차 계약 끝났을 때 문제지만 임대차 계약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이 임대인이고 내가 임차인이에요? 그럼 뭐예요? 보증금하고 열세를 어떻게 해요? 동시행해야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열세 먼저 줘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황당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요? 열세 먼저 줬더 내가 막 사정하는 거죠. 사정. 돈이 다 하루가 늦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래서 봐줬어요. 입주했죠. 집 넣었죠. 게임 끝이에요. 나 나쁜 마음을 먹었다. 배째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제로 나를 쫓아낼 수가 없어요. 왜? 그때는 국가에 호소를 해야 돼요. 소송해야 된다고. 소송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승소할 거예요. 승소하는데 판결 받을 때까지 몇 개월 걸려요? 반년 걸려요. 반년. 속 타겠죠. 그죠? 내가 차라리 임대인 안 하고 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동시행 관계라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법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고 그런 효과들, 잘못됐을 때 효과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렇게 보고 넘어갑니다. 세부적인 것은 넘기시고요. 넘겨보세요. 220페이지. 이제 뭐가 나와요? 위험부담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위험부담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이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릴 거예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위험부담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례 있었죠. 그죠? 사례. 의정부에서 화재 발생했는데 모르고 이 사람 이삿짐 들고 지금 들어오고 있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위험부담 부분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요. 그러면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강의를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고 넘겨보세요. 마지막으로 계약의 해제하고 해지라고 나오잖아요. 해제, 해지 나오는데 이것도 다음 시간에 제가 해제, 해지 차이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계약 해제. 계약 해제. 계약 해제는 언제 나왔죠?
약속을 안 지켰을 때, 약속을 안 지켰다 이것을 법률 용어로 뭐라고 그랬죠?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계약 해제하고, 그죠? 해지가 아니에요. 해제하고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예, 그렇게 했죠? 자, 그러고 났더니 여기를 보면 220페이지 보면 우리가 지금 공부할 게 1번 해제였거든요. 근데 이것과 비교해서 이번에 해지도 나오고 합의 해제도 나오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 몰라도 좋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대신에 다음 시간에 조금 자세히 설명은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해제 원인을 보니까 약정해제, 법정해제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보세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하고요. 여러분이 계약 썼을 때 그러면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꼭 적어야만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어때요? 그럼 계약 썼을 때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꼭 적어야 될까요? 안 적어도 되나요? 예, 안 적어도 됩니다. 왜 안 적어도 될까요? 이미 법에가 정해져 있어요. 법에가 채무 불이행이 있다. 그러면 상대방은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법으로 정해놨거든요. 법으로 정해놓은 해제를 뭐라고 그래? 법정해제, 그런 거, 법정해제. 2번에 나오죠, 그죠? 법정해제 그러잖아요. 그런데 봐보세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내가 토지 매도인이고 파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매수인이에요. 매수인인데 여러분이 왜 땅을 사냐면 여러분이 거기다가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고 팔았죠. 동생하고 다 끝났죠. 근데 단독주택 못 짓는데요. 거기가 땅을 지을 수 없는 집이래요.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이래요. 여러분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그것을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알아보고 사야죠. 내가 뭐 돈 주고 다 소유권 넘겨줬는데 내가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그죠? 해제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이 되면 계약서에다가 만약에 건축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나한테 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쓰자. 그래서 좋아, 내가 쓰자 해서 계약서에 썼어요. 그때는 여러분 해지할 수 있다고요. 그 해제를 뭐라고 그래요? 약정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곁다리가 뭐예요? 약정해제고 우리가 지금 뼈대로 공부하는 것은 뭐라고 해요? 법정해제인 거죠. 법정해제인 거죠? 그런 것들 구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런 내용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것은 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법은 이게 전부다. 이것은 공부하지 않으신 분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우리 민법 책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책에다가 어떻게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딱 집어넣었더니 민법 전체 체계가 완성이 되더라. 이것을 알면 여러분은 오늘 민법 공부 다 하실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면 오늘 첫 시간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첫 시간이었는데 뭐 재밌었는지 졸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하나 잊지 말 건 뭐다? 학원 빠지지 말자. 아셨죠? 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